여기 순천역은 봉기군들이 처음에 내렸던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건 이름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우리나라 역사 용어들은 되게 언제 일어났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좀 집어넣어요. 4.19 혁명, 5.16 군사정변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을, 그 해를 넣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수 순천 10.19 11구 사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건 발발일이 되는 거죠. 장대딸이 어딘지 처음에는 감도 못 잡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근데 장대 그 장숙을 때 장자하고 대을 때 대자예요. 여기 이쪽 지금 장대공원 조성에는 이 부근에가 그 예전에 군사 조련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근의 그 이름이 전통 지명이 장대예요. 그 현장에 지금 장대공원을 순천시가 조성한 것은 누가 계획을 했는가 몰라도 정말 참 계획을 잘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순천역에서 순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봉기군들을 경찰이 저지선을 구축을 해서 대항을 하려고 하지만 총소리까지 들렸다고 그래요. 일부 희생이 됐기도 하고. 근데 그거 되겠습니까? 중과 부적이고 더욱이 또 무기 면에서도 경찰이 열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결국 경찰은 피신을 가발을 해요. 이쪽에서 경찰 희생이 참 많았어요. 이쪽에 처참한 사진을 이렇게 보면 희생된 사람들을 저쪽에 장대딸이 저쪽에다가 쭉 그냥 늘어놨어요. 그때 당시 기록에도 많은 그 시신들을 거기서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대딸이 거기에 제방에 놓여있는 그 희생자 사진을 미국 라이프기 기자가 찍어갖고 그것을 이미 보도를 했었더라고요. 순천대학교는 어떤 점에서 이제 중요하냐면 진압군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진압군들은 이제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육상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육로를 통해서 그 부대가 순천을 진입하는 그 초입에 있는 여기 순천대학교를 임시 주둔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삼산이 아주 제대로 보이죠? 네, 삼산. 네.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바로 이제 여기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장 옆에 여기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희생시킨 인원이 26명. 현재 지금 파악되는 거죠. 코스 안내서에는 동순천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에 초기에 반군들이 임시 사령부를 거기다 설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동순천역은 순천의 아주 핵심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진압군 부대가 들어와서 역시 또 그것이 교통요이다 보니까 역시 또 터벌의 또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주철희 선생님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저는 순천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주 전공한 분야가 여기 써져 있는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보다는 시민사회라는 이름 하에 더 오랫동안 아마 여순 사건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제가 94년부터 이제 이 여순 사건에 관련돼서 여수, 순천, 당시에 승주, 보성, 광양, 고흥 이런 지역에 전부 조사를 다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학문적 연구보다는 여순 사건으로 인한 우리 피해는 얼마나 입었을까를 먼저 조사를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연 여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목을 참 잘 붙여주셨더라고요. 재해석. 지금까지 해석과 다른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그래서 이제부터 그 다르게 보는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2012년 말에 써서 13년에 나왔는데 크게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방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본데 시선 17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되돌아봐야 할 우리 순천의 역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 거짓은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순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말 안 하셔도 좋고 한번 앞에 필기회담을 해보십시오. 나는 여순 사건이 왜 일어났다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번 저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해보죠. 여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왜 일어났어요? 여순 사건은 왜? 시작은 제주도라고 들었는데요. 예, 한번 생각하고 계셔보시죠. 그 다음에 민간인 희생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여순 사건에 대한 국가의 관점은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 혹시 우리나라에서 당시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유공자가 누군지 아신 분?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유공자 바로 이승만입니다.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이때부터 정권을 잡아서 1960년
4월 19일 4.19가 일어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독립유공자가 딱 2명 배출됩니다. 독립유공자가. 누가 누굽니까? 이승만하고 이시영. 대통령하고 부통령만 독립유공자고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란 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자, 한번, 이거 시입니다, 시. 1948년에 써진, 11월에 써진 시입니다. 48년. 옥천 기는덕 쓰러진 죽음, 떼죽음. 생혈은 속고, 이거 글씨체가 좀 깨지고 있는데요. 심리 강물이 붉었나이다. 싸늘한 가을바람, 사흘, 이 세 줄을 통해서 아마 이 시를 쓴 지역이 어디고, 이 시를 쓴 시점이 언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옥천 기는덕, 어딥니까? 순천이죠, 순천. 그 다음에 싸늘한 가을바람. 여순사건이 10월 19일 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가을이었죠, 가을. 그죠? 별을 다 베고 이럴 시점들. 그 다음에 사흘 불어 피강물은. 이 부분이 순천이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 동안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반란군, 그냥 반군이라 그러겠습니다. 반군의 수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22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3일 동안 이제 우리 동천에 이 흐르는 강에 심리강이 붉었다고 말입니다. 붉었다. 피로 붉었다. 이렇게 써진 쭉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시가 좀 깁니다. 무슨 정치의 이름 아래 무슨 뼈에 사무친 원수가 있었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라고 쓴 이런 시입니다. 여기까지. 자, 아우가 형을 죽였는데 이로소이다. 조카가 아재를 죽였는데 이로소이다. 이렇게 형제간이나 가족 간에 많은 죽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시. 이 시는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김영랑이 쓴 절망이라는 시입니다. 절망. 그래서 이 김영랑은 여순사건과 관련된 두 편의 시를 씁니다. 하나는 새벽의 처형장, 하나는 절망이라는 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쓰는데 그 두 편의 시가 하나는 여수에서 자기가 봤던 내용들을 시로 쓰고 그게 새벽의 처형장입니다. 그 다음에 순천에서 봤던 모습을 쓴 시가 바로 이 절망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1948년 여순사건이 이제 좀 해보면 19일날 여순사건이 10월 19일날 밤에 일어나죠. 보통 밤 한 8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27일날 여수가 마지막 돼버린 날이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이 사건이 끝나고 나고 여기 문인조사반, 이게 문인들로 조사반을 꾸려서 이제 순천하고 여수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문인조사반이 한 6일 동안 이 전남 지역에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르뽀라고 해서 최이연, 최영수, 정비석 여러분 아시죠? 정비석이라는 수필가. 그 다음에 박종화라는, 월탐 박종화라는 소설가 아시죠? 그 다음에 고영환, 이헌구. 당시에 내노라라는 문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수를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시인으로 김영랑.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글을 씁니다, 글을. 그 글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시면 김영락이 새벽의 처형장. 이게 경향신문에 1948년 11월 14일 날 실립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시가 경향신문에 11월 16일 날 실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글들도 이렇게 신문에 전부 실립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이 문인조사반을 국가가 내려보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거죠. 1919년 3.1운동이 발생합니다. 3.1운동. 그렇죠.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이 통치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역사 배울 때. 무단 통치에서 문화지 통치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 잔재의 뼈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 관료들은 일제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써먹습니다. 여순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인조사반, 그 다음에 뭐 계몽선전대, 이런 여러 조사반들을 갖다가 여수와 순천으로 내려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순사건은
아까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순천 여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그 학살의 주범은 국군과 경찰이 아니라 바로 빨갱이라고 말하는 반란군이나 자익들이 죽였다. 이 글들을 전부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중립적 시각으로 쓴 것이 정비석의 여순낙수입니다. 여순낙수가 그나마 그래도 약간의 좀 중립성을 많이 좀 띠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썼던 책 중에 여순 사건의 현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현재 이야기를. 이 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팔마? 네. 자, 여기 뒷면에 가면 1948년 10월 19일 새벽을 기억하고 해서부터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쭉 써져 있어요. 근데 잘못됐죠, 내용이. 이게 아마 지금 만드신 우리 순천 지역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만들었습니다. 왜 잘못 만들었냐? 1948년 10월 19일의 새벽을 기억하고 그래 돼 있죠. 근데 여순 사건은 저녁 8시에 났죠. 저녁 8시. 그러니까 밤을 기억하고 하든지 그렇죠? 밤을 기억하고 하든지 아니면 여수 14연대가 순천역에 도착을 했을 때가 20일 새벽이었죠. 20일 새벽. 그러니까 10월 20일의 새벽을 기억하고 이렇게 쓰든지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 썼죠. 이거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어떤 기록들을 전할 때는 좀 그래서 이 보시면 좀 그 다음에 이 글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순천 지역에서 제기를 했죠. 여기 보면은 전남 동부지역 일대 죽음과 절망들이 왜곡된 세월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과 제국의 침탈에 저항했던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자본과 제국의 침탈에 저항했던 사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인권과 평화 통일로 가는 살아있는 역사로 남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자본과 제국의 침탈에 저항했던 사건인가 정말 여순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 문장들을 가지고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순천역이죠. 근데 지금은 순천역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이 표지석이 없습니다. 이 안내판이 지금은 이제 이 안내판에가 이제 여순 사건에 군인들이 이제 순천을 올라왔을 때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순천역은 순천봉기군의 인근 지역으로 진출한 첫 번째 지역이다. 여수에서 진출해서 첫 번째로 나온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순천역에 도착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순천에 왔던 내용들을 순천역에 저렇게 표지판으로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지판의 글구라든가 봉기군이라 했다라는 것, 순천역은 여수 봉기군이 이 봉기군이 문제가 있다. 왜 반란군이라 그러지 않고 봉기군이라 그러냐? 예? 그 다음에 지역으로 진출. 그러니까 이것은 좀 좋은 의미로 해석해 놓은 거다. 잘못 썼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순천에 분들이 이의 제기하면서 이걸 순천시에서 딱 뜯어버렸죠. 근데 그건 좀 너무 편협한 역사를 보는 거다. 역사를. 정확히 이거 붙여놔도 아무 문제 안. 여수 지역에 가면 이거 많습니다. 표지판들. 근데 여하튼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 분들이 이의 제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럼 그 이의 제기하신 분들이 정말 여순 사건을 연구하고 정확하게 알고 제기한 거냐. 이미 봉기군이라는 말은 이 표지판을 만들기 전 여순 사건과 관련돼서 최초의 박사 논문이 2004년에 나왔습니다. 2004년에 이미 봉기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사 논문자가.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트집을 잡고 어떤 내용들을 하면서 이걸 뜯어버린 겁니다. 이 신문입니다. 2013년 8월 31일 2003년이니까 작년이죠. 1년이 아직 안 됐죠. 순천을 주요 지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일리 저널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북한의 6.25 남침의 호응.
그러니까 여수 순천 14인대 반란군들의 후예다. 그러니까 이석기,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이석기 혁명부대원들은 바로 14연대 반란군들의 후예라고 말입니다. 반란군들의 후예다. 그리고 6.25, 북한의 6.25 남침의 호응, 남한 정복 회책, 여수 14연대 반란군과 흡사하다. 자, 필자가 보건대 이석기 의원과 그 부대원들이 벌인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은 63년 전 여수에서 발발한 제14연대 반란과 그 성격이 흡사하다. 최근 들어 이름조차 낯설은 여순 반란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언제가 나옵니다. 전남 여수의 제14연대 반란군들이 누가 제주의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목적이 나오죠. 이승만 대통령은 명령을 무엇을 이렇게 거부하고 남로당 소속 군인 2,000여 명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로당 소속 군인 2,000명과 당시 자익 세력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군인들만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수 순천에 있었던 자익들과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같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저는 아무리 이것이 인터넷 신문이고 지역에서 큰 여파를 갖고 있지 않는 신문이라고 하지만은 뉴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1948년 10월 29일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이 책에, 제가 쓴 책에 126페이지 나오는데 이번 반란 사건의 성격은 14연대 군인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데 민중이 호응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시 공보처, 이게 대변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보처의 차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전남 현지에 있는 자익분자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의 혼란을 야기하는 음모에 일부 군대가 합류했다. 즉 그러니까 여수 순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나고 나니까 일부 군인들이 여기에 호응한 거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국가의 통솔하에 있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 반란의 책임을 여수 순천 사람들한테로 미루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이 바로 순천의 현실입니다. 순천의 현실. 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순 사건은 제주도 진압이었습니다, 아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 명령을 거부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10월 11일 날 제주도에 제주경부의 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제주도에. 지금까지 경찰 중심의 진압이었다면 이제는 군 중심으로 제주를 갖다가 전부 진압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주에. 제주 4.3을 전부 진압하겠다. 이것이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부대를 파병시킵니다. 그러면 여수 부대만 파병시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5연대, 대구에 있는 6연대, 여수 제14연대. 3개 부대가 이렇게 출병을 합니다. 3개 부대가. 근데 왜 유독 여수만이 출병을 거부해 버렸는가? 정말 여수에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은 전부 빨갱이였는가?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김익렬이라는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걸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김익렬의 눈에서는 이따 좀 있으면 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됐냐? 대한민국 정부와 군과 경찰이, 미군이 특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화협상을, 한라산에 있는 무장대와 이 군인과 정부 간의 평화협상을 주도합니다. 평화협상을. 그래서 4월 28일 날 무장대하고 이 군인 간의 평화협상이 체결되면서 총소리가 멎습니다. 제주도는. 총소리가. 서로의 3가지씩 조건을 내겁니다. 3가지씩. 그래서 그 3가지씩 조건이 합의돼서
이제 평화협상이 체결이 됩니다. 제주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가 한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만 명이 제주도에. 근데 실제 제주도는 여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죠. 여순 사건 이후에 그렇게 많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기에 발생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평화협상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리죠. 이제 평화협상을 체결하면. 왜? 그 제주 백성들을 죽였던 사람들은 미군과 경찰과 서북청년단이라는 우익들이죠. 문제가 돼버리죠. 이제 평화협상이 체결돼 버리니까. 그래서 5월 1일 날 제주읍에 있는 오랄이라는 마을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갖다 누가 질렀다 그러냐면 무장대가 질렀다. 한라산에 있는 무장대가 평화협상을 깨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상이 깨졌으니까 다시 또 진압작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오라리 방화 사건은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겁니다. 그 내용이 김익렬의 글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5월 5일 날 제주에서 비밀회의가 열립니다. 미군정청 사람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비밀회의를 합니다. 비밀회의의 결론이 뭐였냐? 김익렬을 구연대장에서 제14연대장으로 전보 발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전보 발령. 김익렬이를 갖다가 제주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김익렬이가 바로 여수 제14연대장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4연대 군인들이 출병을 거부했던 이유는 이 5연대나 6연대는 제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제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 김익렬이 바로 여수 하필이면 여수 제14연대장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게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무장대에다가 한라산에다가 살포한 전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국군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놓은 겁니다. 김익렬은.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그래서 출병이 여수 14연대만 일어난 건 아니다. 이런 많은 대대들에서 출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왜 여수에서만 반란이 일으켰는가? 그건 바로 이 김익렬이라는 연대장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주요한. 여순 사건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와 이분법적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그것이 사회 문화적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란 것은 빨갱이, 반란, 폭도, 야만인,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막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선과 악, 보수와 진보, 적대적 관계, 이런 식 아주 이분법적 사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순 사건은.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냐? 국가의 권력이 만든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 폭력성을 가지고.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까 제도적 통제, 국가보안법이나 유숙계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를 해가면서 이 여순 사건을 이렇게 부정적 이분법적 사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검열하거나 통제하거나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런 글을 쓰면 돈을 더 주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분법적 사회들로 만들어가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제가 이것은 쭉 그린 도식표입니다. 이제 요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가 무인조사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연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예술작품은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뭐 사진 이런 걸 다 통틀었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언제 것만 조사를 한 거냐면 1960년 이전 그 이후 것은 안 하고 한 62년 시점까지만 조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계엄령이 선포되죠. 계엄령은 여수 순천에가 선포됩니다. 전국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3일 날 순천에는 진압군이 전체 탈환을 해버리죠. 근데 실제 22일 날 거의 탈환했다 봅니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2일부터 쭉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협력자들 색출을 하죠. 대표적으로 있는 순천대학교 앞에, 순천대학교 지금. 당시 뭐였죠? 순천? 농림중학교였죠.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협력자 색출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협력적 색출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순천지청 검사였던 박창길이도 농림중학교에서 처형을 당해버리는 거죠. 처형을 당해버려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학살이 있었는데, 아까 이 문인조사반이 도착했을 때, 문인조사반이 도착했을 때가 11월 4일입니다. 그러면 11월 4일 문인조사반이 봤던 시각은 반란군이 저지른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순천은 탈환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수도 27일 탈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으로 보면은 10일 이상이 되는 기간 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문인조사반이. 여수로 보면 한 일주일 이상이 된 시점에 내려왔습니다. 이 기간에 실제 제일 많이 학살이 되죠. 이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군경에 의해서 학살이 된 이후에 이 문인조사반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문인조사반의 글에는 그 모든 상황을 빨갱이, 반란군들이 해놨다고 써놓은 겁니다. 응? 자기들이 봤던 상황은 반란군들이 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인조사반이 12월에 각각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게재를.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여수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가 상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이 12월 1일 날 나오고요.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김동리라는 소설가. 이 김동리라는 소설가가 49년 2월에 형제라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단편소설 형제라는 소설을. 주무대가 여수입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의 갈등을 그려놓은 겁니다. 형은 우익이고 동생은 좌익. 이 갈등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49년 6월에는 연극 향이라는 연극이 상영됩니다. 49년 6월에는. 그리고 6월 5일날 이제 보도연맹이 결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보면은, 자, 49년에서부터 연극, 영화, 정부 지원으로부터 제작되고 시작하면서 각계 상영되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100% 전부 정부 지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부와 국방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100%가. 그럼 어떤 영화일까 알까입니까? 자, 그리고 49년 12월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발간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은 뭡니까? 손양원 목사의 죽음을 이야기한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49년 12월에 손양원은 살아있었습니다. 손양원은 1950년 9월 28일 날 죽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날 죽는데, 죽기 전에 49년 12월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저는 진짜 되돌아봐야 할 여순 사건, 순천의 역사와 예술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진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둔독동에 있는 손양원 순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교회에서 뭐 죽은 사람들의 이렇게 안내판을 세워놔져 있습니다. 안내판을. 그런데 1950년 9월 28일 날 왜 죽어야 된지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그 150명의 역사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 기록도. 그리고 오로지 한 사람, 거룩한 순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를 올곧게 쓰고 싶으면 거기다가 조그만 비석 하나라도, 여기는 1950년 9월 28일 날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뭐 최천열 누구누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된 곳입니다. 라고 알려야죠. 여기가 이제 한번 보시면, 아까 그랬죠. 왜 이렇게 여수 순천에 사람들이 많이 동조했는가? 그러면 정말 한번 봐보십시오.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은 뭐 두서없이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좀